2025년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히든풋볼 호회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천입니다. 네,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이 모두 나왔습니다. 16강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또 대한민국의 광주 FC가 이 좋은 또 결과를 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위주로 얘기를 하고 또 토트넘은 부상 소식이 있거든요. 또 들렸습니다. 단소입니다. 네. 뭐 또 내일 유로파 리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했었던 얘기를 먼저 하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라이브를 했었던 거는 마드리드 더비인데 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 이 마드리드 더비 특히나 챔피언스리그에서 두 팀의 어떤 이 역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계속해서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고배를 마시는데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승부차기에서 승부가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기울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6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바스케스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실축을 하긴 했는데 사실 결정 지은 것도 바스케스가 항이거든요. 그 투터치를 항의한 게 이제 바스케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물론 뭐 그래도 주심이나 부심을 계속 검토는 해봤겠지만 투터치가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나오는 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승부차기에서 이렇게 투터치로 캔슬된 거 처음 봤어요. 저도 그랬던 전 것 본 같아요.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냥 그동안에는 규정집에 적혀있는 내용으로만 우리가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 본 건 저도 아마 처음인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왜 그런 거는 하잖아요. 뭐 다리 하나도 이 선안 위에 안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수비수들 그러니까 그거는 PK 상황이죠. 네. 그랬을 때 새로 차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간혹 봐요. 근데 와 이거 승차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나중에 봤는데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보다가 빨간색이 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다가 라이브에서 캔슬됐나 봐요. 그리고서 인지했어요. 그렇죠. 상황이 다 대부분 그때 아마 인지를 하셨을 텐데 이게 바꿔 이야기하면 사실 아틀레티코 팬분들 입장에서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죠. 네, 다른 것도 아닌 그 투터치 승부차기로 인해서 뭐 결국 승부가 좀 갈린 셈이니까 여러 가지로 참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얄궂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나 쿨리안 같은 경우에는 또 1차전에서는 원더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여기까지 끌고 오게 한 원동력 중 하나였는데 아쉽게 그렇게 됐고 마르코스 요렌테가 또 실축을 했고 마지막 리디거의 킥은 오블락이 방향을 맞추고 손까지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고 경기의 분수령이라고 한다면 아마 120분 동안의 내용에서는 두 번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갤러거의 빠른 골, 한 번은 비니의 PK 실축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갤러거가 27초 만에 골을 넣었어요. 진짜 챔피언스리그 올 시즌에 당연히 가장 빨리 터진 득점이고 잉글랜드 영국 선수 중 최단 시간 득점이기도 하고 갤러거는 사실 9월 23일 라요전 이후로는 아틀레티코 소속으로 골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사실 갤러거라는 선수에게 드렸던 이적료나 받았던 기대와 비교했을 때는 결국은 약간 아쉬운 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일시불골. 뭐 토레스의 예전 그 깜노 원정에서의 일시불골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갤러거의 골도 물론 마지막 최후의 결과는 아틀레티코가 원하는 대로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2차전 경기 자체를 이기게 하는 데는 일단 갤러거 골이 결승골 역할을 했었고요. 비니시우스의 실축은 사실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페널티킥 실축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좀 있죠. 네, 일단은 음바페가 11월 27일 리버풀전 때 실축. 그리고 12월 4일 이 아틀레티코 클루브전에서 음바페 또 실축. 일본한테 실축. 그리고 벨링엄 라리가 발렌시아전 실축. 그리고 이번 챔피언스리그 비니시우스의 실축이었습니다. 사실 비니시우스가 페널티킥 찰 때 왜 비니시우스가 차요? 음바페가 왜 안 차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아마 음바페가 안 찼던 뭐 이유 중 하나는 뭐 사실 경기 전에 음바페 발목이 좀 안 좋다는 얘기도 있었고 컨디션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은벨비가 좀 돌아가면서 찬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음바페 실축이 사실 이미 올 시즌 2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것도 영향을 뭐 아예 안 주진 않았겠죠. 조금은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찬 게 저는 이상한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비니시우스가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PK를 찼던 게 올 시즌 3번인가 정도 있었는데 다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니시우스가 차는 게 어색하진 않았으나 결국 결과는 어색하게 끝나버렸죠. 실축이 되어버렸고 이게 만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라가는 그림이 됐으면 비니의 실축이 완전히 경기의 판도를 바꾸게 된 건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승리해서 이게 좀 묻힐 수 있는 거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뭐 계속해서 아쉬운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 바스케스의 승부차기 실축도 결과가 좋기 때문에 아마 묻힐 거예요. 근데 페널티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은근히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실축자가 좀 나오거든요. 이전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또 라모스, 위대한 레알의 레전드들이 특히
챔피언스리그 승부처에 주어졌던 페널티킥 기회를 어떻게 사연했는지 생각해 보면 올 시즌 실축이 좀 이렇게 많은 건 사실 레알 팬분들 입장에서 좀 오게티라고 봐야죠. 네.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는 잘 지지 않는 뭐 오늘 경기에서도 120분 동안에는 승리했으니까 네. 결국 8강에 올라가지 못한 거는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의미가 퇴색되긴 합니다만 그 기록은 이어갔고 이제 중요한 건 리가입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를 생각하면 되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앙헬 코레아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와 경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영주형도 SL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중요한 건 그리즈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쵸. 그리즈만이 결국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아마 한 방을 기대하고 계속해서 경기를 뛰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리즈만이 확실히 기량적으로 좀 내려온 게 보여요. 이 사실 한두 시즌 전만 해도 그리즈만 정말 제왕이다.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돌아온 지금은 왕이었죠 정말. 정말 돌아온 왕. 지금은 그리즈만 치고는 확실히 떨어지는 게 보여서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리즈만이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남겨야 하는 건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결과적으로는 그리즈만은 터지지 않았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바르셀로나가 지금 경기 수가 이 오사수나전이 연기되면서 그치. 아틀레티코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승점이 앞서 있거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냉정히 봤을 때 아틀레티코보다 하루 전에 경기를 이미 했습니다. 휴식도 좀 더 부여가 된 거고. 그렇죠. 더군다나 여긴 120분을 했고. 네. 딱 하나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기대를 걸어볼 만한 점은 올 시즌 바르셀로나에게는 지지 않았다는 그쵸. 거. 이상하리만치 리그에서는 일단 징크스를 극복을 했고 코파델리에서도 무려 4대4의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상하리만치 끈적한 승부를 아틀레티코가 펼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에 대한 믿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이 레알 마드리드전 때도 느껴졌지만 확실히 120분 동안 그 시메오네 특유의 그 끈끈한 수비는 정말 어디 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버티는 데 성공을 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바르셀로나를 좀 어렵게 만드는 경기를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할 거라고 팬분들은 믿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력적인 어려움과 일정상의 어려움이 제가 볼 땐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불리한 예상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신버지가 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홈 팬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선수들을 독려하는 모습이 엄청나게 멋지면서도 사실 속으로 누구보다 좌절하고 있을 것이 시메오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메오네가 만든 팀입니다. 이 구단은 지금. 그리고 대단한 업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챔피언스리그에서 고배는 이 더비 라이벌에게 그렇죠. 마셨기 때문에 대단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뭐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뭐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인데다가 어마어마한 고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보면 좀 참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유독 레알에게 중요할 때 가로막히는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홈에서의 마드리드 더비 8경기 4승 3무 1패로 그건 이어갔어요. 네, 요즘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걸 만든 것 또한 시메오네다. 네. 네, 다만 결과가 그러니까. 좀 안 따라왔다. 그렇습니다. 이걸 참 너무 뭐라 하기도 그런 상황 이게 같습니다. 50년대 기록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 이후에 마드리드 더비 특히나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결승에서 2회, 16강 한 번, 8강 한 번, 4강 한 번이라서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특히나 뭐 한국에서는 역시 두터운 팬덤까지는 아닙니다만 꼭 코어한 팬층이 있고 현지의 팬들도 그렇고 좀 아쉬운 네. 안타까운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아스날 PSV는 2대2였습니다. 네. 객스코어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농으로 라이브에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혹시 아스날도 연장 가면 어떡하죠? 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아스날이 이 경기에서 연장을 가거나 1대7로 줘야 되잖아요. 탈락을 한다고 하면 네. 구단을 해체하든지 아르테타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프리미어리그 탈퇴한 다음에 AFC로 오든 어디 딴데 아니면 뭐 K3, K4로 가라. 축구하지 마라. 그런 그 정도로 이제 사실상 끝난 경기였는데. 그럼요. 뭐 요거는 이제 무승부가 나왔고요. 끝난 경기가 그 증거가 있어요. 스털링의 선발이었고요. 완전 근데 로테이션 좀 돌렸어요. 도움 2개로 플레이 오브 더 매치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뭐 솔직히 뭐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예. 라이스 선발로 안 쓰는 거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쉬면 좋으니까 뭐 그렇죠. 골은 넣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런 이 해프닝도 있었죠. 라이스가 지난번에 그 맨유전 때 동점골을 넣고 세레모니 한 거에 대해서 현지에서 말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너 우승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지금 동점골 넣고 공 가지러 가야지 왜 세레모니를 했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다가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라이스가 골 넣고 세레모니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예 본인이 바로 공 가지러 가는 모습으로 약간 그런 본인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받아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그 지루가 예전이 스콜피온 킥을 하고서 본머스전 때 세리머니를 한 거를
제가 기억하기로 저랑 주원 형이 라이브를 했었을 때였나 아니면 그 전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시즌이 1627 시즌. 그러면은 기억해요. 했을 때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15, 16부터 형이랑 같이 했으니까 그때 제가 형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 게 개쌍욕을 막았거든요. 저 끼가 저거 이렇게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90분 이후였을 거예요. 상대가 본머스예요. 이라올라의 본머스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에디아우의 본머스도 좋은 팀이었습니다만 그러면 빨리 가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진짜 개지랄을 했었던 저는 지루에 대해서 별 나쁜 감정은 없어요. 좋은 공격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때는 짜증이 나더라고. 근데 그 현지 팬들의 어떤 감정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라이스한테 뭐라 하지 맙시다. 너무 고생하지 라이스한테는 않습니까? 뭐라 하지 맙시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진체고도 골 넣고 플레이 오브 더 매치가 이거 스털링이면 말도 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따 우리가 대진을 보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네. 레알 마드리드와 아스날의 이 8강 매치가 두 팀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난 거는 제가 라이브로 봤던 0506 시즌 이후에 20년 만이에요. 네. 기대는 안 합니다만 그냥 그거예요. 일말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두 팀의 저는 이제 기왕 여기서 떨어질 거라면 레알을 만나서 장렬히 산화해라. 15회 위너스 패치를 달고 있는 레알을 만나서 지면 나중에 야 레알 만났잖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그게 되거든요. 옛날에 16강에서 모나코를 만났어. 그때 네. 자르딤의 모나코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나 또 영레발이라고 존나 욕먹었는데 모나코를 만났는데 제가 그냥 언제나처럼 얘기했죠. 혹시 모른다. 아스날이 챔스에서 좀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야 모나코를 만났는데도 이러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뭐 그 맞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어차피 떨어질 거라면 레알 만나서 떨어지면 그쵸. 어. 네. 챔스에서 더 위대한 상대를 그러니까 강했던 더 뭔가 위험이 그렇지. 있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먹고 죽은 네.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그 차라리 레알한테 골 먹고 죽어서 때깔 좋은 귀신이 되겠다. 그리고 그 뭐 그거 있습니다. 네. 이거 미리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스타일을 더 어려워해요. 그것도 맞다. 아니, 네. 아틀레티코를 쉽게 생각할 팀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거운 팀이기 정말 때문에 무거운 팀이니까. 수비를 잘하고 네. 그런 거면 차라리 그냥 막 맞붙고 막 공격하다가 쳐맞고 지는 게 경기라도 보기가 시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아요. 뭐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도 의의가 있는 건 2년 연속 8강 진출이거든요. 사실 팀에게는 꾸준하게 8강 진출에 오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부럽죠. 왜냐하면 저희는 16강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야, 예. 너 지금 2년 연속 8강에 지금 8강 올라갔다고 그거 하는 게 지금 그게 부러운 건가요? 조롱인 건가요? 저희 16강 탈락이에요. 미친놈 아니야. 저희 16강 탈락이에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메인 매치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이 마드리드 더비 얘기했고 아스날 얘기했고 어제 우리가 후토크도 얘기했고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리버풀 파리 생제르맹 네. 얘기를 하죠. 파리 생제르맹 일단 빌라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걸 그렇죠. 좀 뒤에 얘기를 하고 하루가 좀 지났습니다. 약간 네. 좀 식었나요? 당연히 식었죠. 어제 네. 뜨거운 감정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 그 경기는 빡 집중을 했고 돌아보면은 뭐 카라바컵 결승이 되게 위태로워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위험하죠. 에너지가 확 떨어졌고 코나테랑 아놀드가 부상자가. 아마 못 나올 거예요. 두 선수 다. 그런 거를 고려하면 되게 결승에 대한 부담이 생겼지만 뭐 그래도 슬롯의 첫 시즌이니까 느낀 게 있을 거라 그래. 생각을 하고 경기의 후폭풍이 꽤 세요. 그 아까 얘기했던 카라바오컵에 대한 여파도 여파지만 되게 다양한 지금 스캔들이 뜨고 있는데 좋아요. 자, 첫 번째 그 공신력이 아주 좋기로 유명한 기자죠. 폴 조이스가 폴 조이스. 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의 공식 오퍼를 받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폴 조이스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몇 명의 그 리버풀의 아주 공신력 있는 어떤 저널리스트들이 얘기한 걸로 봤을 때 그 전까지와 보다는 레알 마드리드가 좀 더 진일보한 그렇죠.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고 하필 16강 레벨에서 리버풀은 고배를 마셨고 네. 레알은 8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림이 조금 불안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아놀드가 지금까지 재계약을 뭐 미뤄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식 제안을 받은 건 이거는 확실히 좀 예감이 좋지 않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좀 느껴질 수밖에 없는 소식이고 자, 두 번째 비보가 있습니다. 자, 1번은 아놀드의 공식 오퍼 썰. 네. 반다이크가 나세르 회장과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나세르면 파리의 회장이죠. 알켈라이피. 네. 그래요?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 네. 그 얘기를 주고받은 게 미러지의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의의를 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 유명 선수 베테랑들이랑
유럽의 유수한 명문 구단들의 회장들은 또 아는 사이도 많고 얘기하는 경우들은 덜어 있어요. 살라가 특히 그래요. 나스르 회장하고 내가 예전에 맞으면 아마 식사도 했던가 그랬는데 이건 친분이 있어서 그런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반다이크가 이 미팅과 별개로 인터뷰를 이번에 끝나고서 직접적으로 했는데 재계약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직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지금 뭔가 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래도 제 느낌에 반다이크랑 살라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가 모두 다 폐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 핵심 자원들을 지금까지 재계약을 하고 있지 않은 걸까? 게다가 팀이 16강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예. 혹시 모를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졌죠. 이 선수들이 좀 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아니면 뭔가의 야망을 위해서 다른 팀이 구애를 했을 때는 이제는 응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 거니 원래도 있었지만 더 커진 거니 염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탈락이 미치는 저는 그 어떤 파장이 적진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반다이크의 인터뷰는 어찌 보면 정석적인 인터뷰긴 해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얘기했겠죠. 어린 선수들이 미래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랑 반다이크급의 베테랑과 팀의 에이스인 수비수가 얘기하는 거랑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다만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 좀 불안할 수 있는 포인트. 왜냐하면 저는 살라랑 반다이크의 지금 팀 내 어떤 위치로 봤을 때 누구 하나가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한 명을 꼭 지켜야 돼. 그러면 일본은 반다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리버풀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리버풀의 이 팀의 어떤 안정적인 포인트의 이 시작점이 반다이크의 영입이었다고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 수비는 사실 불안했으니까. 굉장히 불안했죠. 데안 로브렌이 계속 나왔을 때 막 뚫리고 터치라인에서 그 공 뺏겨가지고 웨스트햄전 실점하고 막 이런 게 있었으니. 그 이전에 리버풀에 좋은 수비수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마이크 워크로 이 명성을 떨치고 있는 캐러거. 네. 캐러거가 나쁜 수비수였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캐러거가 최고 수준의 센터백이었냐라고 물으면 그거는 또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리버풀이 생각하는 딱 최고 수준의 센터백 반다이크 이런 수비수로 갖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가 좀 불안함을 증폭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정말 지금 슬롯은 어쨌든 원하는 이제 선수들로 추후 이적 시장 때는 선수단은 리비딩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할 거예요. 지난 이적 시장 때는 돈을 아껴놨으니까. 세상에 새 감독이었는데 키에스 한 명만 덩커 영입하는 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리버풀입니다. 보드진이 이제는 야망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재계약 관련해서부터 벌써부터 이미 팬들이 바라는 것과 좀 다른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아무래도 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번 탈락에 대해서는 팬들이 가장 큰 무력감을 느꼈을 게 결국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선수단이 더 투자돼야 된다. 더 야망을 보여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그동안은 구단이 그런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무력감의 팬들이 더 이번 탈락에 좌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짚어본다면 파리가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죠. 어찌 보면 1차전도 지는 경기라고 해도 틀리지 않았는데 알리송이 하드캐리를 하면서 승리해 온 거죠. 그렇죠. 사실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탈락한 것에도 화가 나도 금방 식을 수밖에 없는 게 1, 2차전 모두 질만했던 경기 내용이었어요. 1차전은 특히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리버풀은 질만했던 내용이었고 파리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면이 많았죠. 어떻게 보면 1차전 때 알리송에 의해서 억가를 당했던 이 파리의 팬분들의 분노가 2차전에 돈나룸마의 활약으로 약간 만회가 된 느낌? 근데 1, 2차전 내내 균일하게 파리는 자신들의 경기를 너무 잘 펼쳤고 잘 해냈고요. 슬롯의 사이사 압박을 파리가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그쵸. 오히려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측면, 중앙,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 전진하는 침투, 최전방 덴벨레의 활약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단은 덴벨레 선수가 올해만 벌써 올 시즌에만 29골째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르셀로나의 하피냐도 득점을 했죠. 일단 지금 발롱도르에 있어서는 살라는 결국은 냉정히 봤을 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활약이 전무하고요. 오히려 덴벨레와 하피냐는 여전히 가능성도 남아있는 데다가 이미 활약을 남겨왔기 때문에 클럽팀 활약으로만 놓고 봤을 때 발롱도르 경쟁에 있어서는 이미 덴벨레랑 하피냐가 상당히 앞서 나가는 구조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살라를 지웠던 누누 멘데스의 맹활약.
경합 성공이 23번 시도해서 19번이 성공을 했고요. 대단했습니다. 13번의 태클을 해냈습니다. 네. 리그 때는 다소 누누 맨데스가 뒤를 좀 내주는 불안함이 있었는데도 이번 경기 때는 살라에 대한 준비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대1 수비를 해냈고 이거는 살라의 부진도 부진이지만 일단 맨데스가 살라를 너무나도 잘했다. 가장 먼저 조명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엔리케 감독의 로테이션이 통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선수들의 체력 시스템을 관리해서 체력이 어떻게든 세이브된 부분이 확실히 선수들이 지금 후반기 다른 팀 다 지쳐 있을 때 기동력과 에너지에서 앞서는 팀으로 완전히 지금 탈바꿈을 시켰어요. 제가 기록을 잠깐 정확하진 않는데 본 게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많이 뛴 수준의 선수들의 이 그 출장 시간이 1,700분대 그렇죠. 정도인데 딴 팀에 가면 이거 10위권 바깥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답답했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팀의 스태미너와 에너지 레벨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친 거고 지금처럼 많이 뛰면서 후방에 빠른 공격수들을 투입시키는 뭐 중앙에서 주앙 네베스 같은 선수의 활동량은 직접 보셨을 테니까 이런 어떤 그 엔리케 로테이션에서 세이브된 체력도 영향을 많이 줬을 것이다. 파리의 경기를 쭉 보면서 와 저런 좋은 패스 플레이랑 어떤 받아주는 움직임 저 사실 리버풀도 했었는데 전반기 때는 됐거든요. 지금 보세요. 리버풀은 완전 뚝 떨어져서 경기력이 지금 완전 바닥이 나 있는 상황이고 파리는 반대로 지금도 쌩쌩이 그런 경기력이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빌라를 만나잖아요. 에메리한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파리에게 생겼습니다. 에메리 대 에메리인데 이제 파리 참 웃기죠. 우리를 망가뜨린 너를 복수하겠어 이런 느낌이잖아. 에메리 입장에서도 약간의 좀 반대로 내가 성공하지 못했으니 이 팀에게 보여주겠다 약간 그런 마음도 들 텐데 파리가 제가 봤을 때 지금 기세가 너무 좋아서 분명히 주목할 만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은 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덴벨레. 저는 이 포인트는 이 크바라첼리아 흐비차의 영입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는데 그렇죠. 흐비차의 활약이나 그 다음에 또 중원에서 주앙 네베스 비티냐 이런 선수들을 보는 재미들 또 파초도 나름 잘해주고 있고 누누 맨데스가 살라를 지운 거 파리 생제르맹 아마 주목하시는 분들이 이강인 선수는 좀 아쉽긴 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 아마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그냥 그거를 좀 떠나서 축구적으로만 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보여주는 축구가 매력적이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의 우측 볼백 하키미도 있고 그쵸. 돈나룸마는 그동안 자신의 커리어에서 승부차기 6번 나가서 다 이겼대요. 이런 퍼포먼스 생각보다 이번 토너먼트 승부차기가 전 많을 수도 있겠다 보이거든요. 벌써 16강만 2번 아니니까. 2번이죠. 돈나룸마가 있는 파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놀드 코나테 부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컨펌이 난 건 아니죠? 네. 아놀드는 근데 큰 부상은 피한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거 잘하면은 혹시나 길어지면 이게 리버풀 커리어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까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둘 다 이번 주말 카라바오 결승은 힘들 것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뉴캐슬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삭 고든 둘 다 못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봤는데 고든은 일단 징계고 못 나오니까 이삭은 일단 몸 상태를 봐야 되고 루이스 홀이 또 시즌 아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도 부상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나 리버풀은 주중 경기 치렀고 연장까지 갔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바닥이 나 있다. 그런 불리한 상황에 리버풀이 놓여 있죠. 그렇습니다. 자, 리버풀과 파리 생제르맹 경기는 이렇게 봤고 어제 있었던 경기 중에 레버쿠젠과 바이언의 경기. 알론소의 레버쿠젠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었던 바이언이 챔피언스리그는 그래도 짬밥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레버쿠젠이 16강 유일한 무득점 팀입니다. 실점을 바이에른 뮌헨이 안 했습니다. 그 전까지 오히려 레버쿠젠을 만나서 굉장히 고전했던 걸 생각하면 연승을 거뒀다는 점, 2경기 무실점이라는 점, 알론소 레버쿠젠을 완전히 꺾었다는 점에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결과였고 개인적으로 또 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콤파니 감독이 확실히 니그 페이지 때랑 많이 달라졌어요. 니그 페이지 바르사전 때 항상 콤파니에게 질타를 했던 부분. 매 경기 똑같은 전술을 쓰는 거 아니냐. 수비 라인을 너무 올리는 거 아니냐. 너무 대인 방어 나가서 결국 딜을 내주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계속 뒷공간 내주고 불안한 장면들이 나왔는데 요즘의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운영은 내릴 땐 내리고 센터백들의 전진 수비도 조절시켜줄 땐 조절시켜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안정된 상황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만 하더라도 덕분에 김민재 선수가 아주 좋은 수비를 더 보여줄 수 있는 편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너먼트를 맞이해서 생각보다 승부수를 잘 던지고 있는 지금 콤파니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이언이 뭐 지금 챔피언스리그에도 레버쿠젠을 잡았고 리가에서도 우승이 눈앞에 있고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사네랑 재계약해라. 예? 왜냐면 지금 사네가 아스날 링크가 나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제주스랑 스털링이랑 진첸코로 모자라서 사네까지 데려오려고 그러면은 돌았나? 그래서 사네랑 재계약을 하시면 좋겠다. 네. 바이언이 걷어주길 바랍니다. 바이언 팬분들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소식인데. 예. 어쨌거나 그나브리. 네. 예. 자, 그래서 바이언 같은 경우는 이따 대진에서 체크를 하겠지만 인테르랑 만나게 됐습니다. 네. 참 레버쿠젠이 지난 시즌에 이 알론소의 대단한 모습을 봤는데 굳이 따지자면 유로파 결승에서 가스페리니 아탈란타한테 네. 이제 떨어졌습니다. 준우승에 그쳤죠. 네. 결승까지 간 감독에게 토너먼트에 약하다라고 말하는 건 안 맞아요. 왜냐면 포칼도 또 가져갔으니까. 근데 챔스는 참 요상하게 이게 해본 팀, 안 해본 팀, 해본 감독, 안 해본 감독 거기에서의 짬밥이 얼마나 쌓였는지 이런 것들이 꽤 영향을 많이 끼쳐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론소에게 좋은 경험이 됐다라기보단 레버쿠젠에게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다. 팀 대 팀으로 보면 1차전 내용에서 저는 결국 모든 게 갈렸잖아요. 1차전에서. 그치? 그냥 챔스 경험 유무가 너무 크게 드러났어요. 선수의 경험 유무가 아니고 구단의 경험 유무예요. 바이에른 뮌헨이 거의 모든 경합에서 다 이겼고요. 그렇죠. 세컨볼 싸움 다 이겼고 코바르가 그 말도 안 되는 캐칭 미스로 실점 빌미가 되고 무키엘레 뭐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어이없이 퇴장을 그치. 당하고 수비 실수 나오고 탑소바가 갑자기 세트피스 수비하는데 해리케인에게 어부받듯이 껴안다가 페널티킥을 내주고 예. 이런 거 다 초보적인 실수인데 저는 그게 챔피언스리그의 긴장감을 더 그렇지. 다스릴 줄 알았던 뮌헨 다스리지 못했던 레버쿠젠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레버쿠젠이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없는 팀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유럽 대항전에 좋은 자주 나왔던 경험이긴 팀이긴 하죠. 한데 뭐 제가 기억하는 거는 0102 시즌 그때가 그 레버쿠젠이 트리플 런업 준우승을 했었던 때를 기억해요. 발락의 레버쿠젠이었고 지단한테 한 방 맞았던 게 레버쿠젠이니까 경험은 있는 팀인데 바이언이랑의 어떤 그 경험 차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시간의 차이도 좀 있고. 왜냐면 바이에른 뮌헨은 꾸준히 챔스에 계속. 나갔지만 레버쿠젠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좋은 시기도 있었지만 어려운 시기가 많았죠. 못 그렇죠. 나가고. 요즘에는 특히 그랬으니 나갔다 하더라도 이런 무대에서 그렇죠. 인상을 남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최근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적인 차이가 많이 드러났고 게다가 리그 브레멘전 때 갑자기 비르츠가 다치는 불운함까지 발생을 한 데다가 바이에른 뮌헨이 오랜만에 보움한테 홈에서 지면서 네. 승점 드랍을 했는데 웬걸 브레멘한테 레버쿠젠도 깨졌잖아요. 리그 경쟁까지 좀 불운한 상황이 됐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주형 찬우형 팀들도 이제 봐야 되는데 어제 오늘이었죠. 오늘 라이브 하면서 영주형이 마드리드 더비를 이제 또영주 TV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전반이 경기가 일찍 갤러거 골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별다른 포인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팅에 계신 또 라이브 또 시청자분들이랑 얘기도 하다 그랬는데 영주형 방송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영주형 방송에서 채팅을 치려면 구독자 13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영주형이 그걸 조정할 줄 몰랐더라고요. 그 자기는 13을 보니까 13명이랑만 채팅을 치는 건 줄 알았대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영주형이 또 그 위에 자막을 쓰는데 네.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라 레얼 마드리드라고 써가지고 도발 아닌가요? 도발? 뭐 그런 거라거나. 근데 여러분 도발은 아니실 거니 전혀 순수한 아닙니다. 실수로 받아들여 주시죠. 그리고 또 영주형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채팅에서 사람들이 얘기해 줬었던 게 돈에 좀 하라고 그래서 돈을 쌌더니만 사람들이 이제 돈에 좀 그만해라. 경기 집중을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굉장히 재밌는 얘기로 좀 오고 갔는데 그 포인트 웃겨. 전반에 우리 마드리드 더비 라이브의 전반의 포인트는 다 또영주 영주 TV였거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별개로 바르셀로나는 벤피카를 3대1로 잡으면서 합계 스코어 4대1로 네. 다음 라운드로 넘어갔고 인테르도 페노르트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갔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하피냐의 어떤 고공행진 그리고 라민 야말에 대한 어떤 극찬이 이어지고 있죠. 야말 그 왼발로 때린 득점. 슈팅이요. 저 사실 너무 신기해서 다시 봐도 내가 아는 그 자세로 이런 슈팅이 나오는 게 맞나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메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수지만 어릴 때를 많이 보진 못했는데 그치. 근데 그 메시의 어릴 때를 보신 분들은 야말의 플레이를 보면서 그때 메시보다도 킥이 가끔 더 멋지게 야말에게 나갈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봤어요. 네, 순간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물론 이제 메시와 비교할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얘기는 거꾸로 야말이 얼마나 대단하면 메시와 비견되느냐. 그렇죠. 그 순간순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순간순간의 킥이 대단하게 느껴질 그쵸? 때가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번에 사실 야말이 그 전반 10분부터 드리블로 상대 속여내고 저렇게 드리블을 하면 도대체 누가 안 속을까? 그치.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 정도거든요. 거기서의 패스로 도움을 기록하면서 기선제압 성공했고 그때 이미 바르셀로나는 사실상 뭐 8강행은 확정 지은 것과 다름이 없었죠. 여기에 야말의 아주 대단한 골까지 나왔는데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연소 한 경기 골과 도움을 모두 기록한 선수로 17세 241일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전히 이 선수 18살도 안 됐어요. 아주 어립니다. 정말 어린 경우. 말도 안 되게 어리죠. 참 대단하고요. 하피냐가 이제 멀티골을 기록을 해서 챔피언스리그 득점 현재 1위인데 11골 5개 도움. 전체 대회 올 시즌 41경기 치렀는데 공격 포인트 42개입니다. 공포가 경기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하피냐가 한지 플리크가 이 부임하기 전까지는 좀 왜 데려왔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위치 조정해주고 지금 보여주는 거 보면 다시 한번 이게 여러분 또 아스날 얘기하냐라고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 아스날이 노렸던 선수입니다. 리즈에 있을 때 간 게 너무나 아쉽다. 놓친 게 너무 아쉬울 수 있죠. 네. 잘하긴 잘해요. 아주 잘해요. 역대 브라질 선수 중 단일 시즌 챔피언스리그 최다 득점자 이제 하피냐가 됐습니다. 물론 뭐 경기 수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나 어쨌든 그래도 팀을 계속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 경기 수를 늘려 나가는 것도 사실 하피냐의 몫이거든요. 네. 저는 그것도 높게 평가하고 싶고. 하피냐가 11골, 레반도프스키가 9골이에요. 챔피언스리그에서 지금 바르셀로나가 정말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한지 플릭이 얼마나 공격적인 팀으로 공격력을 끌어올렸는지 알 수 있다. 하피냐 11골, 페널티킥골 다 한 골도 없습니다. 진짜 대단한 기록입니다. 레그의 어떤 그 대진상 바르셀로나는 우승 가능성이 이번 시즌 제법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의 어떤 그 시나리오상으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결승을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떨어지면 됩니다.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르셀로나 팬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바르셀로나에 대한 얘기라는 게 아니라 다만 영주형이 떨어지는 걸 보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통수 떨어졌습니다. 네. 첫 득점이 드디어 나왔어요. 네. 반통수 부임 후 첫 득점. 하지만 뭐 결국 2대1로 페이노르트가 패배를 당했고 아까 바르셀로나는 공격이 주목이 된다 얘기 드렸는데 인테르는 수비가 대단합니다. 그쵸? 인테르는 지금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10경기 2실점 그리고 10경기 8승이에요. 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특히 토너먼트에 들어서면서는 이런 또 강한 수비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 콤파니의 미넨을 만나서 인테르의 수비가 어떻게 또 끈끈이 버틸지도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 브루에전에서는 이제 빌라가 승리를 했고 아센시오가 또 득점을 했는데 브루에 쪽에서는 퇴장자가 빨리 나오면서 경기가 일찍 기울어졌고요. 네. 레시포드도 뭐 나쁘지 않은 거 썼던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레시포드, 아센시오 둘이서 또 61분의 골을 합작했는데 아센시오가 빌라에서 7골을 넣고 있어요. 2월부터 지금 전체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에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골을 넣은 선수가 놀랍게도 아센시오입니다. 7골 득점. 지금 3경기 연속골인데 5골이고요. 레시포드는 골은 아니지만 계속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레시포드 플레이를 보면 눈빛이 달라요. 이런 눈빛을 갖고 있는 선수였나 싶을 정도로 집중해서 뛰고 있고 순간순간 그런 집중해서 나오는 어떤 플레이들에서 볼을 탈취한 다음에 도움을 준다든지 뭔가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계약을 따내고 말 테야. 그런 마음가짐이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옛날 이 급식 포드 때의 느낌을 살려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는 진짜 따끈따끈하고 정말 좋은 선수였는데 그게 쉽게 안 됐죠. 요즘 최근에 와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빌라에서는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제일 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센시오, 레시포드가 어쨌든 맹활약을 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릴과 도르트문트에서는 도르트문트가 1대2로 이기면서 합계스코어 3대2 도르트문트가 진출을 했는데 이 중대장의 리가의 모습과는 별개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토너먼트에서 뭐 당장 뭐 지난 시즌에도 결승까지 갔고 리그는 사실 마음이 아파서 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흔들림이 많고 그때 보움이었나요? 원정에서 지고 교체 아웃된 저 기튼스가 막 팬들하고 뭔가 잠깐 막 갈등이 있어서 막 싸움도 말싸움도 좀 있었다고 하고 이런 뉴스들 볼 때마다 참 리그 팔로우하기 힘들겠다 팬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난 시즌도 그 악명 높았던 테르지치 체제에서 준우승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승에 갔잖아요.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도르트문트가 챔스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릴전 전반의 내용 되게 안 좋았거든요. 후반에 갑자기 바뀌어서 나오더니 그걸 역전해서 이기더라고요. 기라시가 했던 챔피언스리그 공격 포인트 14개, 10골과 4개 도움으로 아프리카 선수 중 단일 시즌 챔피언스리그 최다 공격 포인트의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기라시의 한 방이라든지 도르트문트가 갖고 있는 챔스에서의 집중력이라든지 뭔가 다르다 이런 좀 심상치 않은 메시지는 좀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진을 보면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 아까 말씀드렸고
파리 생제르맹과 빌라, 에메리와 아센시오 정도가 엮여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배는 파리 생제르맹 쪽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바이언 인텔이랑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인데 이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를 형철이는 좀 어느 쪽으로 보나? 아무래도 바르셀로나가 좀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아우 내용상으로는 당연히 유리해 보이나 네. 참 모르겠어요. 도르트문트가 지난 시즌도 결국은 파리를 잡아내고 아틀레티코를 잡아내고 네, 그러면서 결승에 또 올랐잖아요. 항상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예상 밖의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라서 혹시 모르지만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유리할 것이다. 왜냐면 둘이 그 리그 페이지 때 만났죠. 네, 도르트문트가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다 한들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결과는 챙겼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는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르사가. 자, 그다음에 뭐 가장 강력한 빅카드가 바이언과 인테르입니다. 두 팀의 명승부는 인테르 입장에서는 역시 무리뉴의 트래블 시즌이죠. 밀리토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그렇네요. 바이언을 잡아내고 네. 무리뉴의 또 트래블이 완성이 됐었던 인테르 시즌이 있었고 2009-10 시즌 때였죠. 예. 네. 이거 어떻게 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콤파니의 바이언이 아까 형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실리를 찾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레버쿠젠을 꺾은 기세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만 저는 인테르가 바이언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 강력한 수비와 물론 득점적인 부분이 좀 아쉬운 건 있지만 인테르가 어려워요. 되게 진짜 쉽지 까다롭죠. 않습니다. 네. 만나고 싶지 않은 팀. 네. 아틀레티코, 인테르. 저는 좀 많은 팬분들이 꼽으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차이가 드러날 거는 저는 그거 같아요. 둘 다 너무 좋은 팀인데 리그에서 여유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에 집중하지 않을까. 오히려 집중도가 왜냐하면 여긴 끝났어요 거의. 제가 볼 땐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이탈리아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리그 재밌잖아요. 지금. 아탈란타가 바짝도 추격하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인테르 입장에서도 이게 힘을 한쪽에 기울이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변수는 바이에른 뮌헨이 좀 덜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팀 대 팀으로 보면 이거는 상성도 서로 다르고 그래서 그쵸? 약간 엄대엄의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시즌 발롱도르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강력한 후보군들 중에 하나가 일단 살라였습니다. 네. 살라였고 그다음 비니시우스나 음바페 얘기도 당연히 있었고요. 네.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또 누구야? 덴벨레. 네, 덴벨레 얘기도 당연히 해볼 법하고 하피냐도 있고. 하피냐도 있고요. 야말도 혹시 있죠. 들어갈 수 있고 네. 거기에 해리 케인도 또 케인. 이야기를 네. 할 수가 있는데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이 지금 탈락을 하면서 네. 살라의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동일하게 봅니다. 경쟁력을 많이 잃었고요. 일단은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활약이 없어요. 만약에 16강에서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7대 8로 졌어요. 7골에 살라가 막 3골 4도움을 했는데 수비 불안으로 탈락했다. 그러면 뭐 면죄부를 성적과 별개로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1, 2차전 다 너무 못했거든요. 그치?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 살라는 이번에도 후반기에 좀 퍼포먼스가 전반기보다 미치지 못한다. 그런 약점을 좀 극복하지 못할 듯 보이고 그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덴벨레도 그렇고 하피냐도 그렇고 뭐 이번 저 16강 2차전 때 침묵하긴 했지만 비니시우스 음바페도 언제든 또 그렇지. 일단 생존 중이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케인도 마찬가지고요. 케인도 지금 후반기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득점도 꾸준히 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살라는 아마 발롱도르 가능성은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 그 아까 제가 라이브 중에도 한번 얘기하고 요 얘기는 아마 영정 찬호 형이랑도 몇 번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게 틀렸다 맞다라는 개념보다 저는 좀 더 예전에 한 20, 20년 전은 팀의 성적이 설사 우승이 없다 하더라도 발롱도르는 개인의 이 수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퍼포먼스가 충분히 훌륭하다면 발롱도르를 받는 경우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호나우지니도 그랬던 네. 걸로 기억을 하고. 근데 요즘은 약간 느낌이 국대 메이저 대회가 있었던 해에는 그 대회 우승팀에서 아닌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의 우승팀에서 나오는 경향성이 되게 뚜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제 아주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하자면 개인 수상은 팀의 우승과는 좀 별개의 영역이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우승한 팀에서 캐리한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에게 가는 게 이상한 건 전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요. 예시야. 살라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살라가 떨어졌다 16강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전무후무한 30, 20위를 달성을 한다거나 그러면 난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야 발롱도르 후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의 경향은
탈락한 순간 아예 못 받아가 되는 느낌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근데 저는 그것도 틀리진 않다고 생각하는 게 탈락하는 순간 그 선수의 높은 라운드 활약을 못 보잖아요. 그치.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자들은 8강 무대에서도 네네네네. 활약을 하고 4강에서도 활약을 하고 심지어는 결승에서도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8강, 4강 탈락보다도 16강 탈락은 특히나 더 데미지가 큰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긴 해요. 아예 토너먼트 활약이 없다는 점에서. 예전에 호나우지뉴가 아마 16강에서 탈락을 했지만 발롱도르를 받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건데 지금의 어떤 그 경향이 틀렸다기보다 그런 좀 경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떨어진 팀에 팀에 소속된 선수가 발롱도르를 탈 가능성은 좀 요즘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살라의 가능성은 비교적 좀 떨어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뭐 덴벨레라거나 아니면 하피냐 혹은 케인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의 또 음바페나 비니 이런 선수들이 좀 레이스를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UCL은 이렇게 봤습니다. ACL 얘기를 가봐야죠. 네. 광주가 기적을 썼습니다. 저희 이제 광주 콘텐츠 촬영할 때 그 광주 관련해서 이렇게 그림과 아주 좋은 또 이런 와, 이 메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냥 감동 그 자체입니다. 네. 결과를 이렇게 우리가 딱 그 엄청난 승부를 보고 나서 이걸 다시 보니 참 광주의 메시지가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불가능의 반대말이다. 선수들도 이정우 감독도 아마 그리고 또 광주의 팬분들도 이 마음가짐으로 지금 ACL 엘리트에 나서지 않았을까. 뭔가 이전에 아디다스의 어떤 강력한 문구 중에 하나였던 Impossible is nothing.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우리 노라조 조빈님도 그렇고 얼마나 지금 광주의 팬분들이 뿌듯해하실까. 그죠. 사실 그리고 이번 광주의 그 대단한 혈투는 K리그 팬분들도 당연히 인상 깊게 보셨을 거예요. 네. 사실 광주 덕에 K리그의 자존심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K리그에서 ACL에서 K리그의 어떤 그 위상과 어떤 영향력이 이번 대회에서는 너무 좀 미미했어요. 사실 울산도 조기 탈락을 했고 포항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한 채로 조기 탈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간에 상금 도적단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ACL에서 참 성적이 좋았던 우리 K리그 팀 입장에서는 올해가 정말 잘 안 풀리는 해인가 보다. 규정상 8강부터는 이제 사우디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사우디에 초청도 못 받아보고 이거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고 이제 글로 가서 단판으로 가잖아. 그렇죠. 네. 심지어 광주가 1차전 고베 원정에서는 졌죠. 고베가 너무 경기를 잘했죠. J리그 챔피언답게 네. 너무 경기 잘했고 기술도 좋았고 참 어렵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되게 큰 차이가 드러난다 생각해요. 이정우 감독이 2차전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고베의 어떤 점이 약점인지를 보려고 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약점을 이제 파고들려고 제대로 봤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바꿔 이야기해서 고베 감독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약점을 정말 집요하게 공략하더라. 광주의 경기력에 대해서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보면 아실 텐데 이정우 감독이 어떤 부분에서 고베의 약점을 파고들었을까를 보면 시작하자마자 1차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섰고 고베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팠어요. 네. 설령 그 뒷공간을 바라보고자 패스의 길이가 조금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빠르게 상대 뒷공간을 노리자. 공간마다 선수가 비워져 있지 않습니다. 연장전 그 118분인가 그렇죠. 아사니가 가마차기로 결승골 넣었던 거. 그 골 넣을 때 광주 선수들 배치 보잖아요. 전방에 4명이 상대 수비를 다 누르고 있습니다. 한 명도 비워두지 않고 그 연장 지쳐있는 118분에 4명이 그 공간 다 들어가가지고 상대 수비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니가 그 바깥쪽에서 중거리 슛을 찰 수 있는 공간이 나왔던 거죠. 이런 식의 공격이 경기 내내 광주가 계속 이어졌었어요. 이 뒷공간을 활용하고 공간마다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가 내려앉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가 비거든요. 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가 비게끔 유도를 하면 그 공간에서 세컨볼을 따낼 가능성이 광주 선수들에게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죠. 그런 느낌으로 광주가 계속 시종일과 공격적으로 경기를 몰아붙여서 그냥 압도했습니다. 이건 그냥 압살, 압도 모든 표현을 해도 다 어울릴 거예요. J리그 챔피언에게. 오히려 우리가 이 정도로 강하다라는 걸 광주가 보여주면서 내용 다 지배했고 말 그대로 결과까지 다 챙겨왔고요. 0대2에서 3대2 정말 짜릿한 챔피언스리그는 또 1, 2차전으로 이렇게 진행됐더니 이런 노가웃 스테이지에 대단한 명승부들이 나와요. 네. 리버풀 팬으로서도 잊을 수 없는 그 바르사전의 4대3이 그렇듯 광주 팬분들한테도 정말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광주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정효 감독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돌려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를 갔다 왔을 때도 그런 좀 아쉬움을 얘기를 했었는데 ACL의 상금 규모가 굉장히 높습니다. 8강에 진출하면서 광주가 벌어들인 돈을 생각하면 광주가 최근에 이제 또 이 재정 건전화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는데
뭐 K리그 우승 상금이 너무 정말 너무 적어요. 초라하죠. 초라해요. 5억이 말이 됩니까? 우승 상금이라고 예 어쨌든 오늘 F쇼나 K리그가 개명된 FSL과 네. 관련된 대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상도 장난 아니에요. 거기 1년 총 상금이 20억이에요. 근데 여기 K리그 우승 상금이 5억이 말이 돼 안 돼. 근데 지금 요 8강에 진출하면서 우승한 두세 번 한 정도의 이 금전적인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대단하고 이정효 감독은 진짜 뭐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우디로 이제 사우디로 가게 될 텐데 8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그 사우디 팀을 중동 팀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서아시아 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아시아 팀들. 알나스르, 알힐랄, 알아흘리, 알사드가 생존했고요. 동아시아는 광주, 요코하마, 부리람 그리고 카와사키가 생존을 했습니다. 알나스르가 피올리 감독이 있고요. 호날두, 마네, 듀란, 브로조비치, 오타비오, 라포르트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ACL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야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축구 게임은 거의 다 카드로 다 이제 하잖아요. 약간 좋은 스타 카드 다 뽑아가지고 자기만의 팀 만든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옛날로 따지면 액션 리플레이나 에디트 써갖고 하는 것 같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치트키의 느낌으로. 아릴랄, 조르제 제주스 감독이 여전히 이끌고 있고 부누, 쿨리발리, 칸셀루, 헤낭로지, 밀린코비치 사비치, 후백 네베스, 말콤 미트로비치가 있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알아흘리, 맨디, 피르미누, 마레즈, 캐시에, 아이반 토니가 있습니다. 사실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로. 열심히 합시다. 하지만 이들을 만나는 것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정효 감독이 조직력으로 승부한다. 정말 혹시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덤으로 좀 붙이고 싶네요. 이정효 감독이라면 또 여기서 아마 승부 당연히 내고 싶어 할 거고 승부를 떠나서 축구적으로 또 한번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광주 대단하다. 정말 축하와 큰 박수를 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아까 우리가 서두 얘기했습니다만 단소가 부상입니다. 내일이 유로파라 맨유는 소시에다드와 그다음에 토트넘은 알크마르랑 경기라는데 맨유는 무승부였고 토트넘은 졌어요. 그렇죠.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연장 승차를 갔거든요. 전 내일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치는 않습니다만 느낌상 두 경기 다 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갈 것 같다. 진짜. 둘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둘 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 또한 있죠. 맨유, 토트넘 다. 근데 그 와중에 토트넘 지금 단소까지 부상입니다. 이 경기를 뒤집어야 되는데 센터백의 부상은 제가 볼 때 너무 뼈 아프거든요. 특히 단소는 그동안 로메로, 판더벤, 드라구신, 뭐 벤데비스 다 부상으로 빠져있는 기간 동안에 그거 다 메꿔주느라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은 탈이 났습니다.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상, 감독 인터뷰에서 컨펌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결장 확정이라고 일단 봐야 될 상황인데요. 글쎄요, 지금 로메로와도 이제 막 호흡을 맞추려고 했던 차이나였고 판더벤과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부상자들이 원래 베스트 멤버들이 서서히 돌아오면서 단소와 콤비를 어떻게 이룰까가 막 기대되던 차이나의 부상이라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약간 토트넘 의료진을 안 입곱게 바라보는 시선이 더 생겨나고 있어요. 뭐죠? 로메로가 최근에 이제 부상 복귀를 하고 복귀했어요. SNS에 글을 남겼는데 아르헨티나 치료사분께 저를 힘든 상황에서 구해주시고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시태그까지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의료진이었습니다. 이거는 콕 집은 거거든요. 콕 집었죠. 자, 콕 집은 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나머지를 뭔가 배제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로 바꿔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왜곡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토트넘의 의료진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 가운데 이것까지 겹쳐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원래도 토트넘 의료진을 좀 안 입곱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죠.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부상자가 많으니까. 물론 포스텍의 책임도 있겠지만 전술적인 책임이 크죠. 특히 부상에서 막 돌아오려고 하던 차에 갑자기 또 다치고 로메로 판더벤이 그 대표격이잖아요. 감독의 무리한 기용 혹은 무리한 전술, 의료진의 뭔가의 잘못된 판단이 혹시 여기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겠냐라는 얘기까지 의심까지 나오면서 부상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러면 의료진 얘기 안 나오는 팀이 없습니다. 그죠? 토트넘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로메로가 약간 불을 지핀 더 선풍기를 더 튼 느낌이에요. 불난 곳에 선풍기를 튼 느낌. 단소가 부상이면 물론 사실 그 로메로랑 반더벤이 복귀했어요. 그래서 뭐 둘 다 뛸 수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또 부상으로 빠진다는 것 자체가 좀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1차전 알크마라는 경기에서 보여준 그 답답한 경기력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직전 본머스전에서 무승부를 만든 건 좋았는데 애매한 로테이션을 돌렸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맨유 소시에다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도 예상하고 계신다. 네.
모두 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연장 둘 다 갈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유로파는 여러분 단군형이 오는데 단군형과 맨유 토트넘 경기를 동시에 좀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폴 포그바가 지금 다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네. 출장 정지 징계가 해제가 됐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 뉴스를 예전에 보신 분들은 야 포그바 4년 징계 아니었어? 왜 갑자기 복귀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나중에 또 이게 항소를 하고 아니면 뭐 다시 또 추가적으로 뭔가 그 심의를 결정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징계 수위를. 약물 섭취가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가 4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부로 이 18개월 도핑 출장 정지 징계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미 유벤투스와는 상호 계약 해지를 한 상태라서 지금 무적 상황인데 지금 포그바의 근황을 보면 미국 마이애미에서 훈련을 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뭐 인터 마이애미를 비롯한 MLS 구단들이 비밀리에 접촉을 했다는 뉴스들도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현재 MLS와 사우디 이적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뭐 아직 이런 링크 루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다 또 미국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또 J리그 쪽이랑도 링크가 좀 있습니다. 일본 도쿄 스포츠의 보도인데 빗셀고베, 뭐 우라와 레즈 등 J리그 팀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이네나 토레스 같은 선수들의 선례를 좀 봤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면도 있네요. 제시 링가드가 무려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포그바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포그바, 뭐 링가드 뭔가 콤비를 이룰 수 있다. 링가드도 본인이 잘 뛰고 있으니까. 물론 요즘 서울의 폼이 조금 좋지 않고 링가드도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작년에 보여준 링가드의 그 솔선수범의 리더의 모습, 그럼요. 베테랑의 모습은 전 좀 대단하게 봤거든요. 포그바도 그래서 링가드가 좀 바랬던 것 같으나 일단은 일본 쪽에 뭐 지금 자국 언론의 보도긴 하지만 내용이 좀 나오고 있다 정도로 좀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도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르로이스 안의 아스날 링크라거나 그다음에 맨유가 신축구장 이게 확정에 대해서 지금 조감도 같은 게 나왔는데 되게 독특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어제 우리가 리빅이랑 또 형철이랑 이 티어메이커 같은 걸 했던 것처럼 그 구단의 딥한 어떤 이적 시장 소식이라거나 아니면 뭐 재정 관련된 부분 이런 거는 또 그 팀 팬들이 와서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호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비교적 리뷰 위주로 진행을 하니까 또 다르게 단독으로 콘텐츠를 꾸릴 수 있는 거를 뭐 생각을 해서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챔피언스리그는 ACL도 UCL도 마무리가 됐고 유로파 내일까지 하면 이제 유럽 대항전도 끝을 향해 달려가니까 계속해서 이풋은 제가 댓글도 달았던 것 같은데 꼭 주중 경기 거의 사실 주중 경기가 있어요. 거의 그렇죠. 네. 이 시즌 말까지 다 있는데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뉴스를 좀 종합하는 호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든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히든볼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